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차 30대 여성이에요. 고작 35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건 인간인 것 같다고요. 제 남편의 나쁜 행동을 보고는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20대 막바지에 결혼을 했어요. 원래 9살에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들 하지만 시댁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퇴직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객으로 직장 동료들도 오고 초기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참 구차하고 속물적이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시댁 생각해서 얼굴조차 못했어요. 키지 않고 따랐어요. 뭐,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내년 봄까지 회사에서 자리 보전할 수 있을지 나도 장담 못해. 마땅한 이유 없이 너희가 사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내년 5월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야? 이 예비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뭐 하겠니? 여희 어머니가 암수술 받느라 미루어졌기 때문에 오빠 결혼식을 미룬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편을 봐준다고 생각했으면 아들을 먼저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딸의 결혼식을 먼저 챙겼어야 했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지. 우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혹시 추재금 회수가 어려울까 봐 전전긍긍하셨어요. 예, 여은아, 너도 이제 내 며느리 되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회사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 퇴사일이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를 한국에서 그나마 회사에 두고 있어야 할 텐데 손님도 받고 기금도 모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젊은 너희들이 보기에 치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원래 그런 것이다. 부모가 있는 자리에 따라 유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올해 안에 결혼식을 하기로 해라. 아버지, 지금이 9월이고 언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나요? 집을 구해야 하고 혼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예식장도 없어요. 그게 뭐 상관이야. 집은 신혼집은 결혼식 끝나고 천천히 구해도 되는 일이고 결혼식장은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면 못 곳이 어딨겠나. 왜 해보지 않아? 않고 된다는 소리부터 하고 그래. 겨울이라 예식장도 비수기이니까 되는 대로 날짜 빠르게 정해야 해. 안 그러면 너희 결혼 불허한다고.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한 번 있는 자식의 결혼식인데 아버님은 축의금을 올리라고 압박해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 부모님은 황당해 입만 벌리고 계셨어요. 아니,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그렇게 할 일이냐고. 여보, 당신도 말 좀 해주세요. 아무리 사돈이라도 그렇게 너무합니다. 엄마는 한마디 하라는 듯이 아빠를 쳐다봤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내 자식의 결혼식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수영이의 부모님 사정도 이해해야겠어요. 퇴직 전에 자식의 결혼을 치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니까 나부터라도 퇴직 전 상황이면 내 자식의 결혼을 서둘러서 마음이 빨라지니까 그러니 이번 일은 우리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쪽 말대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 것도 사실이니까 아빠의 설득은 받아들일 만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순식간에 결정된 결혼식 때문에 발등이 불타는 건 제 남편과 제게 있었는데 지금 당장 신혼집 문제도 있지만 결혼식 장소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혼식장 예약이 어려워서 한겨울에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아서 이름 좀 알려주면 예약이 이미 모두 마감되어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동문회관에 자리가 나서 급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칼바람 부산이 불리운 12월 15일, 우리 부부는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 애를 넘기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결혼식을 올렸고 시아버님은 다음 해 1월 말에 퇴사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생각했지만 후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 회사 직원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퇴사 전에 회사 내에서 아버님과 연이 끊어졌다는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부하 직원들이 결혼식장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한 이유를 생각하며 난리를 쳤던 참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런 상황에 화를 낼 일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되었을 때 실직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펼치셨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발적으로 안식년을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게 된 아버지는 일상적인 식사를 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로 당장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제압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일하지 않고 집에서 노느라 하루 종일 매를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신이 집에서 그렇게 달라붙어 있으므로 숨이 막히겠다. 내가 이 나이에 밥돌이 역할까지 해야 하겠느냐고 생각하여 적어도 하루는 빵을 먹게 하거나 라면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꼭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길 바란다. 내가 어디 살겠느냐고. 난 이렇게 못했으니까. 하루 한 끼는 당신이 알아서 때워. 어머님의 폭탄 선언에 즉시 한 끼를 알아서 챙기게 된 아버님은 어이없게도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편의점으로 향하셨다.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면 될 걸 왜 하필 우리 부모님 편의점인지 했더니 밥값이 아까워 그랬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얻어 먹을 수는 없으니 한 번은 사야 되는데 사돈댁에 가는 거니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밥은 먹여주겠지 싶었던 거죠. 이런 내막을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사돈의 방문에 근처 맛집에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내 딸 좀 예쁘게 봐달라는 의미였죠. 딸 자식을 둔 부모님의 그런 애틋한 마음을 시아버지는 알차게 알아차렸다.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에도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편의점에 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릴 음식이나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던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점심값을 지불하게 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아버님을 모시러 식당에 가려면 엄마를 불러 카운터에 앉힌 뒤에 가야 했기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계획이 뒤엉킨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계속될 거라 생각했던 엄마는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원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편의점에 못 오시게 할 방법이 없을까?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 점심시간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점심을 요구하고 싶어 하셔서 조금 곤란합니다. 저도요. 지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평일에 우리 아빠랑 교대로 알바생을 안 쓰고 가겠다고 제안했더니 점심을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로 대체하려는 상황인데 저희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매일 점심값만 3만 원씩 쓰는 것은 사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 지금에게는 큰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분 나쁘시면 잘 얘기해 주세요. 전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귀가 빨개지고 창피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이 제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예수 되시던 시절부터 실직하신 적이 있으나 강남에 30평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고 상가를 운영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정도인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받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님 인건비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렵고 집도 더 싸게 임대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수준에 맞게 점심값을 아끼려고 찾아가 돈을 빼앗았는데 그 얘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악한 일은 아니라며 다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그 일들을 겪었기에 어느 정도는 양해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을 찾아갔더니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되셨다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챙기시느라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돈 몇 푼에 싸잡아 사랑꼴을 만들어 우리 아버지의 퇴직금만 해도 얼마나 하는지 뭐하러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느냐 너희 집에 찾아와서 점심을 얻어 드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을 얻어 먹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점심값을 내겠다고 하면 그게 너희 집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일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사돈지간에서 그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 부모님의 좋아하는 태도인 것이다. 가만히 보면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자존심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사소한 말에 발끈하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그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내나 우리 부모님은 너희 집을 동일한 눈높이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
나 어머니 때문에 길게 통하지 못했으니 그만하자. 너도 사셔온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해. 남편과 대화를 한 후 난이 속만 더 꼬이네. 애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렸던 것이 누군데? 오히려 나는 우리 부모님만 돈이 없어서 좀 팽이로 밀린 것 같아. 남편은 모르는 척 하라고 했지만 제 부모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 반을 내고 아빠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온 것인데 가보니 시아버지가 카운터 앞에서 찡그리며 서서 아빠를 훈계하고 계셨어. 아니라고요. 사돈은 최종 학벌이 대학이었어요. 저는 전 은행원인 줄 알았어요. 그 학벌은 오래 버텼네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든요. 그 KD 빼고는 대학 출신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 사돈이 다녔던 은행과 나가 다니는 회사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돈이 다녔던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아버님도 명문대 출신이셨죠. 그 말에 아버님이 멈칫하더니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닌 회사가 명문대 정도의 수준이었어야 입사할 수 있는 대단한 회사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일했고 잘 나가는 명문대 출신들을 위해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도 못 나오신 분이 되계약을 따지시는 사돈이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 나이에 이런 편의점 카운터에 지켜 사시는 겁니다. 남자로서는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나 까먹고 어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제가 면배를 고아도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 말에 우리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딸로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듯이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색을 하며 한마디 했죠. 아버님, 남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방해하고 공짜 점심까지 얻어 드신다고요?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문 밖에서 듣자 하니 아버님께서는 회사의 명문대 출신들을 언급하고 학력을 자랑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명문대 출신이 아니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지방대 출신이시고 회사 내에서도 라인 없이 떠돌다가 퇴사 압력에 못 이겨서 나오셨다고 하셨죠. 학력 때문에 사내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버님께 러시를 하다니 안타깝네요. 또한 앞으로는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이 배를 고아도 안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부모님께서는 들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상적으로 얻어드시는 점심도 아버님이 무시하는 일로 번 돈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배를 걸겠다고 하신 분으로는 참 이중적이십니다. 행동이 말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아버님의 가게에 가지 않으세요. 아버님과 학벌도 잘 맞고 수단도 잘 맞는 분들과 점심을 함께 하세요. 눈길 한 번도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무슨 말이든 하세요.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님은 편의점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날 아버님은 제 행동에 대해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원치 않았어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도 못 대면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런 제 행동에 대해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는 확실히 제 앞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가요.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 걱정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과 아빠 덕분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능력도 있어요. 아버님이 아닌 아버님 할아버지로 오실지라도 저는 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아버님께서 가게를 찾아오시고 행패를 부린다면 말해주세요. 저가 처리할 테니 그때까지만 하세요. 하지만 시아버지 한 명쯤은 충분히 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고요. 세상 일이 내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지내왔어요. 신혼 초에 있던 일로 인해 아버님은 결혼 기간 내내 우리 부부의 일에 관여했습니다. 제 앞에서 학벌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제 친정 부모님과도 사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히 놓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들은 적은 제가 결혼 4년 차를 맞이하던 한 조금 전 1월이었어요. 인도 곳곳이 얼어 있어서 여관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야간에 편의점을 번갈아 가며 지키시던 아빠는 손님이 없는 동안을 노린 채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그 순간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우리 아빠를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고로 아빠는 3번이나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개월 동안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느라 보내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장애 판정을 받은 날 아빠는 한없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마치 아빠의 자존심이 뚝 잘려나간 것처럼요. 그런 아빠를 위로하려고 친정을 찾는 날이 많아졌지만 좀처럼 아빠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죠. 아빠, 언제까지 축진 어깨로 지낼 거야? 세상이 무너져도 아니잖아. 라든 생각하기에 나름이라고 그랬어. 그 큰 사고를 당하고도 아빠 살아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그날 아빠가 잘못됐으면 나랑 엄마는 지금처럼 온전히 못 살았을 거야. 우린 아빠가 이렇게 살아준 거에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기운 내 다리 한쪽 다쳤다고 아빠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나도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털어지지 않아. 이젠 너희 엄마랑 등산도 할 수 없고 무거운 짐도 못 들죠. 엄마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우리 딸의 말대로 아빠가 힘내보겠다. 이상준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빠는 매일 불행과 다행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편의점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비록 전처럼 상자를 나르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수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몫으로 일에 나가셨어요. 그때 많은 해가 지난 후 재취업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취직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어디서 일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대기업 출신이라 퇴직한 지도 몇 년이나 됐는데 불러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식구인 아버지 집에서 엄마에게만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어깨를 펴고 살아도 되겠죠. 아참, 취직 기념으로 차도 바꾸셨다던데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타던 차를 내가 끌고 다니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는 장거리 여행을 가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 카시트를 놓기도 애를 써요. 아버지가 전에 출퇴근용으로 썼던 거니까 차도 깨끗하고 거리도 멀지 않아서 중고라도 꽤 괜찮은 상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파내지 않고는 아들이 내게 준다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냥 차를 주실 건지 자기 생각대로 중고로 팔아서 꽤 이득을 볼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받을 것 같았는데 그냥 아닌데요. 아버지께서 차를 사실 때 제가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게 물려주실 거니까 괜히 차명에 옮기고 할 필요 없이 아버지 명의로 된 차는 제가 타고 아버지 새 차는 제 명의로 새 차를 골라보자고 했더니 계산해보니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도 허락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제가 모르는 더러운 수작질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얼마 후 남편이 끌고 온 아버님의 차는 남편 말대로 상태가 좋았어요. 아버님은 평소에 차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차 관리를 잘 하셨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장 전체가 제대로 정돈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냉장고 안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란 소리를 들으며 차키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차를 바꿨다고 하는데 차가 엄청 크고 비싼 거라던데 우리 집이 감당할 수 있겠니? 엄마도 참, 우리가 그 정도도 감당 못할까 봐 그래. 생각보다 기름도 덜 먹고 상태가 좋아서 아직 수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얘기를 새 차를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수리비 걱정을 해? 새 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차가 하도 깨끗해서 새 차라고 알았구나. 아니야, 그거 우리 시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차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관리를 잘 해두셨고 그래도 6년 이상 탄 차인데 새 차란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 어머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빠랑 같이요. 박서방이 공동명의로 차를 사주신 걸 다 아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이야? 아버지와 그 이가 공동명의로 차를 사주셨다는 거네. 아버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와 직계 가족 및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다더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박사 방학에서 듣고 알았지. 뭐라고요? 사위도 자식이고 못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주셨어요. 사위를 위해서라니까. 내 딸이랑 자식에게 좋은 차를 싸게 사주려고 그러신 거겠지만 왜 박사방에서 그 얘기를 안 하셨는지요? 순간 뒷목이 싸해졌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이 사방에서 날아와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고 순식간에 완벽하게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새 차,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엄마께서 새 차였던 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무 이상 없던 당신의 차를 우리에게 무료로 넘기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도 한 번도 옆으로 오지 않았던 사람이 사기꾼들처럼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새 차를 사다니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나 사악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공짜 차에 빠지더라도 장인을 속이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새 차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어째서 이 사람들을 적절히 처벌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의 다툼이나 실망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심한 행동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했을 때 대답은 저와 제 친정 부모를 속일 정도인 사람이라면 더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채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어요. 헤어질 때는 제대로 한번 갚고 마치고 싶었죠. 그날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명절을 맞아 하루 전날에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마트에 들러 장을 보시러 가셨어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남편께서는 회사 업무가 끝나면 밤에 본가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이랑 마트로 장을 보러 가실 때 아버님 차를 태워주시는 게 좋겠단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짐이 많아서 택시를 잡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취업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빌려주는 명예직이어서 출퇴근이 많지 않고 별도의 일정도 딱히 없어서 일상생활이 여유롭던 아버님이 흔쾌히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내려가 보시니 벤츠 차창 앞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천천히 된 듯 안정을 찾아가며 표정을 유지하느라 힘들었어요. 어머님과 저를 태우고 마트로 향하시는 아버님은 명절이었습니다. 차량으로 가득 찬 주차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그러시더군요. 요즘 마트고 어디고 간에 걱정 좋다니까 그래요. 여보, 주자뿐인가 이게 딱지 하나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알아? 이럴 거면 그동안 왜 생각을 안 했나 몰라요. 아버님은 신이 나서 떠들다가 백미러로 저랑 눈이 마주칠 때 표정을 확 바꾸곤 횡설수설을 해댔어요. 아가, 오해 말아라. 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내 지인이 빌려준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빚이 좀 많은 친구거든. 어머, 당신한테 빚을 진 친구가 있어요. 당신 나 몰래 또 돈 빌렸어요. 얼마나 빌렸는데 자기 장애인 등록증까지 빌려줬대요. 말해봐요. 사람이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그 입은 다문고 차에서 내려라.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구입하고 장애인 혜택을 챙긴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잡아가라고 말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님은 스스로 한 거짓말에 걸려들어 얼마나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따지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명백한 상황 속에 앉아 있었으나 아버님 명의를 훔치고 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만 반복하셨어.
그래서 부모님들의 싸움이 좀 길어지자 아버님이 더욱 미심쩍게 행동해 어머님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 대규모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 그때 경찰이 도착하여 차창을 두드렸어. 전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더라만 신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니 경찰관의 말에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있음을 잊은 채 경찰관에게 큰 소리를 쳤다. 신고는 무슨, 내 옆에 있는 나와의 말다툼 때문에 경찰이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집안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쇼. 그러나 경찰은 굳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신분증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차창까지 닫고 차 안에서 무응답으로 손을 펴다가 최후의 통첩으로 당장 차 밖으로 나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차창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즉시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아버님께 당장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버럭 소리를 쳤어요. 신분증을 주면 될 텐데 왜 큰일을 만들어? 새 차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할 때 상황이 이 정도가 되자 아버지도 더는 뽀대지 않으시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디선가 경찰직 공무원 나부랭이가 어른한테 집이냐고 묻자 경찰은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차량 선생님, 본인 차량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산 차니까 왜 차에 돈을 몰아가려고 하냐.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이런 식으로 문제인가 보다. 자기들 실수를 덮으려고 어떻게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러다간 나 같은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의 시간을 훔치지 말고 가 보세요.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별로 썩은 일도 많이 있네요. 아버지는 차 안에서 침침했어요. 뱉으며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앞일 침이 경찰 신발에 뚝 떨어졌지. 뭐 해요? 순간 경찰은 표정이 쌓이더니 아버지를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당장 님은 반발을 하며 경찰을 거칠게 밀어댔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어디서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 나 당장 변호사를 부를 거야. 변호사를 불러서 너는 모가지 잘라줄 테니까. 너 가구에 씩씩대며 휴대폰을 꺼내 들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팔을 잡으려던 경찰의 배를 발로 걷어 차더군요. 그 바람에 뒤로 넘어진 경찰은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 사이드 미러에 얼굴이 부딪혀 눈가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주차장 바닥으로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급변해버렸어요. 다친 경찰과 함께 미란다를 이루던 경찰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분리시켰다. 원칙을 어기며 손을 묶어 경찰차에 태웠다. 다친 경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어머님은 눈앞에서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았다. 명절 전 발생한 사건으로 시댁은 당황했다. 급하게 경찰서로 가는 남편은 경찰을 통해 사건을 전달받고 내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나를 붙잡으며 말했다. 여보야, 장인어른께 좀 잘해서 우리 아버지 혐의를 좀 벗겨달라. 현재는 경찰 폭행으로만 아니라 사기죄도 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사실은 장인어른께 우리 차를 바꿀 것이라고 공지했었어. 장인어른이 장애인 혜택을 이용해 우리 아버지의 차를 바꿔주었다는 내용이지. 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씀해서 우리 아버지의 차를 사주신 것으로 경찰에 얘기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이라고, 제발. 장인어른도 넓게 보면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가족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다 들으라는 듯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 당신과 당신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새 차를 뽑았다고 경찰에 위조한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라는 게 있으신 거군요. 가족끼리 이런 정도로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맞지 않나요? 명의만 우리 아버지랑 당신의 공동 명의로 처리되었어요. 실제로 이용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이지만 왜 우리 아버지가 번법 행위를 도와주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돈인 사위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걸 생각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위가 타는 걸로 알아서 공동으로 해주셨을 뿐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몰려가게 하는 걸까요?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말하고 집착하시는 것 같네요. 왜 갑자기 화를 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경찰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설을 쓰는 건 자식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사이는 아니죠. 그럼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요? 이렇게 엄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한 너가 우리 아버지가 입원해서 병원에 있을 때도 걱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치는 거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몇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니? 그래, 장애 판정을 받자마자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차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대체 무슨 가족이야? 마주치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군. 왜 오늘 아버지에게 경찰이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니? 내가 신고했어. 뻔뻔하게 아버지의 명의로 차를 훔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당당하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의 법적인 처벌을 받으라고 직접 경찰에게 신고했어. 그러자 경찰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조서를 꾸미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미친 니년이 집안 말아 먹으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받아들였다. 아이고, 내가 미친 놈이지. 수영아, 너 뭐 하냐? 전현 당장 내쫓아라. 앞으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너들 당장 이혼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벌건 얼굴로 핏대까지 세우고 떠드는 시아버지를 보니 웃음이 났어요. 이 와중에 이혼이 무슨 무기라도 되는 양 떠드는 건 가소롭기 했거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런데 이혼은 그쪽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할 겁니다. 이런 구질구질하고 비도덕적인 인간들하고 더는 서류상으로도 가족으로 엮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자 경찰 소파에 앉아 다시 죽어가던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고? 은혜는 못가 평생 정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아니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요. 어머님은 예의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는 하시나요? 지난 5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제 친정 부모님한테 했던 짓은 예에 있는 짓이었나요? 아들 자식 가진 게 무슨 대수라고 시아버지는 툭하면 내 아빠 찾아가 밥값이나 뜯어대고 시어머니는 철철이 김치에 우리 외할머니의 된장까지 뻗어 먹으면서 입 싹 닦아놓고 어디서 예의 타령을 하세요? 그게 뭐 김치쫄이랑 된장 좀 얻어 먹은 게 예의 없는 짓이라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나누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된장만 해도 그렇죠. 너희 외가 된장이 맛있어서 맛있는 거 좀 나눠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이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인정머리가 없는 애구나. 김치 조금 쪼가리 얻어 두셨다고요. 매년 김장 때마다 김치통으로 몇 통씩 꼬박꼬박 뜯어갔는데 고작 김치 쪼가리라니. 어머님, 저 시집을 보고 단 한 번이라도 긴장하신 적 있어요? 매년 저 몰래 제 친정에서 가져다 드셨어요. 하다 차까지 끌고 가서 우리 외할머니 된장독 채로 털어와 놓고 맛있어서 조금 나눠 먹었다니.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형님을 모실 소리네요. 어찌 억지 변명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의 힘을 받게 돼요.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설 때 갈라지더라도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친정 가족에게 빼앗긴 것들은 모두 돌려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병에 걸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일하셨던 거 알죠?
돈의 출납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빼앗아간 밥값부터 무료로 가져간 담배까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계부에 퍼달아 먹은 김치 재료값부터 외할머니 댁에서 훔쳐간 된장 항아리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경찰분들이 모두 들어주셨을 테니 따로 진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제발 앞으로는 인간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명절 하루 전날 이혼을 선언한 제가 현재 친정에 살고 있어요. 이혼으로 인해 내놓은 전셋집은 곧 정리될 예정이에요. 5년 동안 부모님 피를 나몰래 빨아먹던 시아버지는 법에 처벌을 받았고 남편도 공범으로 벌금을 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구질구질하게 며느리와 외갓집 된장까지 훔쳐먹다가 우리 부부의 소송으로 자신의 행위가 알려져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이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게 좋겠죠. 안 되나 봐요. 지금까지 제 사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뜻깊은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